자, 갑시다. 시행계획이죠. 사업시행계획 375페이지.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개발법에서는 무슨 계획이라고 했어요? 개발법에는 실시계획이라고 했죠. 요 실시계획 밑에는 동그라미 몇 개 공부하셨어? 3개. 신호등 3개 공부했지요. 첫 번째는 뭐 받는 거예요? 인가 받는 거죠. 자, 제가 이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보세요. 우리 정비사업에 1단계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 있죠. 이 시장군수 등 이 자들이 이 사업의 관할 관청이에요. 아시겠죠? 또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건 관리계획 의협심이죠. 지정할 때는 특광시장 나와 안 나와?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특광시장 나와 안 나와? 나오지.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권자잖아. 그런데 구역이 딱 지정됐죠. 지금부터는 특광시장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군수 등만 나와요. 그러니까 정비법에는 무조건 관할이 시장군수 등이야. 아까 시행자도 누구만 나왔어? 행정청은. 시장군수 등만 나왔잖아. 다른 자 안 나와. 그러니까 정비법 무조건 시장군수 등이라고. 누구한테 인가받아? 누구한테 허가받아? 전부 시장군수 등이요. 예외가 없어. 예외가. 개발법은 관할 관청이 누구였어요? 지정권자 했잖아. 거기는 예외가 하나 있었잖아. 환지계획. 인가는 지정권자 인가 아니었잖아. 응? 개발법은 예외가 하나 있지만 여기는 예외가 없어. 여기는. 정비법은 전부 시장군수 등이야. 자, 대답해 봅니다. 시행계획 작성해서 시행자는 누구한테 인가받아? 시장군수 등이죠. 시장군수 등. 그럼 시장군수 등은 인가를 하려면 의견 듣죠. 누구 의견 들어? 실시계획 3개 비교했죠. 무슨 법만 달랐어? 개발법의 실시계획만 달랐지. 시설하고 정비사업은 똑같았잖아. 주민 의견 들어서 인가했지. 인가하고 또 고시했죠. 고시허가도 똑같죠. 똑같은 거야. 자, 주민 의견은 공람시킬 거 아니야. 며칠 이상. 시행계획, 실시계획이 고시되니까 이때부터 뭐 했어? 수용 사용했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은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 공치법 준용. 공치법을 준용 안 하고 이 법에 있는 게 2가지 공부했잖아. 공치법은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인정을 받았어요. 받은 것으로 봤어요. 받은 것으로 간주를 했잖아. 그래서 뭐가 고시됐을 때 시행계획이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공치법에서 뭘 받은 걸로 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응? 조금만 따라 보면은 절대 어렵지 않아. 지금 우리 기초과정의 내용을 어렵다고 하면은 앞에 내용을 안 따라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저만 나고 나서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인 줄을 모르는 거야. 똑같은 얘기인 줄 그게 문제지. 그 다음에 재결 신청은 공치법은 몇 년이나 했는데 1년이나 했는데 여기는 재결 신청 언제까지 하면 돼?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되잖아. 시행기간. 기억납니까? 요거는 시설사업, 개발사업 다 했었어. 개발사업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시점이 달랐지. 개발사업은 1단계였잖아. 나머지는 다 2단계고. 응? 됐어요. 똑같잖아. 그런데 우리 정비법에만 나오는 게 한계가 돼 있어. 특징이. 자, 우리가 수용이라는 것은요. 보상금 주는 거잖아요. 보상금을 먼저 줘야 돼. 수용부터 먼저 해야 돼. 수용부터 먼저 하라고. 보상부터 먼저 하라고. 내 맘대로 할까 내 맘대로. 생각해봐. 내 땅을 수용해 가는데 돈은 주도 안 하고 내 소유권만 먼저 가져가 버렸어. 돈 나중에 줄게 이러면서. 그런 건 없는 것이요. 보상 없는 수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법에는 반드시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하는 거야. 소유권이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정비법은 예외가 인정이 돼.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는 거야. 사전에 뭘로 준다고? 현금. 그런데 정비사업은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공사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한다는 말은 시행계획 인가받은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거든.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해야 하네. 검사하지. 그 검사가 무슨 검사? 중공검사야, 중공검사. 그럼
근데 우리 정비법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공사가 끝나면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준공인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체 없이 시장운수 등은 준공검사를 합니다. 검사에 합격하면은 증명서를 내주고 준공인가를 해줍니다. 뭔 소리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개발법은 그냥 준공검사 받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가를 신청하면 검사를 해가지고 인가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우리가 쉽게 공부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비법은 준공검사 받아, 준공인가 받아. 준공인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나중에 정비법은 준공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미리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준공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아파트로 줄 수 있다는 거야. 돈으로 안 주고 뭘로 주는 예외도 있어? 현물, 아파트로 주는 예외도 인정한다. 그럼 사후 현물 보상은 무슨 법에만 나와? 정비법에만 나와. 개발법은 없었잖아요. 개발법 2개만 있잖아. 아시겠죠? 그럼 이런 거 말고는 이거는 공시법 준용하는 거 아니지? 이런 거 말고는 다 공시법 준용해서 수용합니다. 3개 공부하실 거야. 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건데 뭘 몰라. 똑같은 건데. 거기 자꾸 흔들지 마. 도리도리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지금 도리도리하고 공부할 나이는 아니잖아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개발법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하고 정비사업의 시행계획하고 어느 게 더 복잡할까요? 보세요. 자, 우리 이제 도시개발사업 합니다. 개발사업은 토목공사야. 정비사업을 어디부터 시작?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 정비사업을 한다는 건 일단 뭐부터 해야 사업이 시작이 돼? 기존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을 철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철거를 하고 드러내야지 개발사업하고 이게 라인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사 계획에는 철거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폐기물 처리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제 공사, 이제 토목공사 했어. 기반시설 안 치고. 여기까지는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이 똑같아. 그래서 정비사업은 또 뭐 해야 돼? 집을 지어야 돼. 지어가 또 분양을 하든 관리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더 있다니까. 아시겠죠? 또 주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 시행계획에는 이주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시행계획의 내용은 복잡합니다. 가끔 우리 시험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작년 시험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물어봤어. 아시겠죠? 물어봤어. 그러면 시행계획은 동그라미 3개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3개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적어도 4개 정도는 더 공부를 해야 돼. 더 있지만. 우리는 오늘은 시행계획 하면은 동그라미 7개.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동그라미 7개. 이거 7개 공부하는 게 시행계획이에요. 오늘은 요 3개만 잡을 거예요. 자, 됐습니다. 우리 교재는 바로 어디로 가는 넘기세요. 시행계획 인가미 신고되어 있네. 인가미 신고. 자, 신고는 지금 뭐 알 필요 없고 시행자는 두 번째 주절이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서의 정관 등과 그 밖의 국토보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밑줄 시장운수 등에게 제출하고 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아시는 거죠. 누구한테 인가받아? 시장운수 등에게 받습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동그라미, 중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변경, 중지, 폐지. 전부 무슨 행위다? 새로운 행위죠. 376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시행계획. 뭐 힘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책 찾는 것도 힘들고. 찾았어요? 다시 읽어야 되겠다. 다시 읽어보면. 맨 위에 376페이지 맨 위에 시행자는 두 번째죠. 괄호 무시하시고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시행계획서, 정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그 서류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아시겠죠? 밑줄 시장운수 등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인가 받은 사항을 뭐 한다고?
변경 동그라미, 중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할 때도 또한 같다는 말은 다시 인가받으라 이 말이지. 그 우리는 변경이 새로운 행위라는 건 다 잘 아시잖아. 근데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새로운 행위입니다. 다 다시 인가받아야 되는 거야. 다 새로운 행위다.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2번 두 번째 동그라미. 시장군수 등은 시행계획 인가를 하거나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밑줄 서류사부를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일반에게 뭐 시킨다? 공람 동그라미. 공람시킨다 이런 얘기죠. 뭐 밑에 내용은 일단 안 보셔도 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이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를 찾아야 되겠지요. 우리 세 번째 동그라미는 안 적어놓은 거. 세 번째 동그라미가 뭐예요? 고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책에는 고시란 말은 없고 바로 고시에 특례가 나와 있네. 인허가 5번에 인허가 된 거 어디에 있죠? 그러면 특례인데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 자, 뭐 그것도 지금 볼 필요 없어요. 384페이지에 보면은 384페이지 보면은 재건축에서 매도 청구란 말이 나오죠. 거기 잠깐 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자, 우리는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졌잖아. 그러면 공지법에 뭘 받은 걸로 봐? 사업인정 받은 걸로 보죠. 사업인정 받아온 걸로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때부터 뭐를 할 수 있어?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 공익사업이니까 그 말이잖아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 수용이 될까 안 될까? 응? 아까 재건축은 공익사업이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요? 공익성이 없죠. 그럼 재건축은 수용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재건축은 수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건축의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한다는 말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든다는 건 100% 동의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재건축 조합에 동의를 안 했죠? 조합원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그 자는 집 팔고 나가야지. 나가야 되는데 그때 조합이 집을 사는 방법이 재개발 조합 같으면 수용 방법으로 사들인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재건축은 그 집을 사들이는 방법이 매도 청구라는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합이 집을 살 때 재개발 조합이냐 재건축 조합이냐에 따라서 그 동의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조합 집을 사들이는 방법이 다르다고. 재개발 조합은 수용하는 거야. 아니, 그렇다고 수용한다고. 재건축은 뭐 하고? 매도 청구하고. 무슨 말인지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재개발은 조합에 설립에 동의 안 해도 조합원이 된다며.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분양 신청을 끝까지 안 하면은 집을 팔고 나가야 돼. 그때 재개발 조합이 그 분양 신청 안 한 자의 집을 사들이잖아요. 그 사들일 때 제일 문제가 뭐야? 돈이잖아. 그걸 수용 방법으로 산다고. 수용해버린다고. 근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했거나 동의를 했어도 나중에 분양 신청 안 할 수 있지. 이런 자들한테는 아파트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이. 그거 살 때는 매도 청구 방법으로 산다고. 수용은 공법적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사는 게 수용이에요. 민법적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사는 게 매도 청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민법에서는 살 때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이 조합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강제적으로. 그게 매도 청구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는 무슨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요?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무슨 가격으로 사요? 그러지. 시가로 살 거 아니야. 시가로. 시가. 응? 시가로 살 거 아니야. 그럼 매도 청구한다는 말은 시가로 강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매도 청구야. 그럼 재건축 조합원의 아파트 살 때는 시가로 사야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재개발은 수용 방식으로 한다니까. 감정 평가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 협의 안 되면은 재결 신청하고. 들어봤죠? 소송 제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들인 그게 수용이라고. 그러니까 조합이 집을 사들이는 건 똑같은데 방법이 달라. 공익사업은 수용하고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매도 청구를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이 문제가 돼. 왜? 재건축은 조합 반대만 해도 인가가 떨어지면 조합 반대만 해도 조합은 안 되거든. 그럼 조합은 조합 인가 딱 떨어지면 바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이게 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재건축은 이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매도 청구가 진행이 되고, 에이?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은 시행계획인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수용이 진행이 되는 거야. 시점은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시행계획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하면 조합은 안 된다고 해서 조합은 만들어졌는데 집 팔고 나가 이건 안 된다고. 매도 재건축도 시행계획인가 나야 돼. 그 시점이 이거야. 그럼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 청구가 있다는 것만 한번 보고. 매도 청구는 무슨 제도에서 나오는 거다? 무슨 사업? 재건축. 그렇게 할게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386페이지 한번 봅시다. 386페이지에 큰 사업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찾았어? 거기 임시거주시설 나오죠? 요것도 우리 시험에 종종 물어보는데 요거는 이번 진도에서 딱 한 개만 기억하고 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딘가에 전세방을 얻어가 있든지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그 조치를 해라 이 말이에요. 임시거주시설. 그런데 이 임시거주시설은요. 공익성이 엄청나게 커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재개발 사업하다가 주거환경이나 사업하다가 임시거주시설을 사용해야 되겠다면은 국가지자체 것뿐만이 아니고 개인 시설 토지도 우리가 일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상금 주고. 근데 공익성이 없으면 그건 안 되거든. 국가지자체도 공짜로 빌려줘야 돼. 그래서 임시거주시설은 공익성이 엄청나게 큰 사업에 해당한다. 무슨 사업은 공익성이 없다? 재건축은 공익성이 없다. 그러니까 임시거주시설 설치 의무에는 무슨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걸 기억하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임시거주시설 설치 의무는 무슨 사업? 밑줄.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에만 나온다. 재건축에는 없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그거 하나만 야무지게 생각이 나면 나머지는 뒤에는 한 번만 들으면 안 틀려 아무도. 그 뭐라고 적자고? 재건축은 없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수용사용이거든. 읽어봅시다.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 가로 밖으로 갑니다. 가로 밖으로. 세 번째 줄이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치법에 따른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를 밑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 취득을 그냥 수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럼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용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뭐 수용할 수 있잖아 지금. 뭐가 떨어지면 사업 신경 떨어지면 할 수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줄 괄호가 중요하다니까. 첫 번째 줄 괄호.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동그라미 치세요. 재건축 사업입니다. 천재지변 밑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정비법에는 천재지변이 몇 번 나와? 정비법에는 천재지변이 천지백갈이라고 그랬잖아. 천지백갈이요. 아시겠죠? 개발법에는 천재지변이 몇 번? 개발법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정비법에는 전신에 천재지변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에는 천재지변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재건축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수용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재건축은 원칙은 수용이 안 돼요. 아까 뭐가 된다고? 수용이 안 되고 아까 뭐가 돼? 매도 청구 된다고. 매도 청구. 그런데 재건축도 뭐가 있으면 천재지변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재건축도 천재지변이 있으면. 지금 몰라도 돼. 자, 우리가 재건축은요. 다음에 한 5월달 돼서 공부를 뭐 할 수도 있고 뭐 제목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건축이 천재지변이 있잖아요. 조합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시장 운수 등이에.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이 사실상 수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시겠죠? 재건축은 수용이 아니고 뭐 매도 청구. 재건축은 어떤 경우는 수용을 할 수 있어? 2번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사용은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법 준용? 그건 다 아시죠? 공치법 준용한다는 건 다 아실 거고. 자, 다만 요거는 다음에 보고 우리는 3번, 4번, 5번 세 개를 묶으세요. 3번, 4번, 5번 요 세 개를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세 개가 뭐예요? 이거지. 사업인정을 뭐한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언제? 시행계획 고시가 떨어지면. 응? 재결신청은 언제까지? 시행기간 안에 한다. 사고 현물보상도 인정. 요 세 개를 공부한다고. 3번 보세요. 공치법을 준용하는 경우 제일 중요한 말이 뭐다? 밑줄.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가로 밖에가 있는 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때는 공치법에 따라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해갑니까?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수용사용에 대한 재결신청 가로 묶어서 재결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돼? 그것 맨 끝에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번 대지건축물을 현물보상할 수도 있죠. 현물보상하는 경우는 공치법에 불구하고 공치법은 뭐가 원칙인데?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이죠.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거기에 불구하고 밑줄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보상할 수 있다.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보상. 우리 정비법은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준공인가. 아시겠어요? 할 수 있죠? 우리는 동그라미 7개 중에 3개 본 거야. 누구한테 인가 받아? 누구한테 인가 받아? 다음 주 되면 대답 안 나올 것 같은데. 누구라고? 시장군수등. 자, 시장군수등은 인가하려면 14일 이상 뭐 해야 돼? 공람시켜야지. 인가해서 고시하면 그때부터 뭘 받은 걸로 봐? 사업인정고시. 재건축은 이때부터 매도 청구 절차가 진행되고, 재개발회가 주관경은 이때부터 시행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용하는 거야. 재결신청은 언제까지? 시행기간 내에. 현물보상할 때는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보상할 수도 있다. 앞으로 한 4개 정도 더 볼 거야. 시행계획이 복잡해요, 사실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시행계획 인가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일단 2단계로 이렇게 마무리 지읍시다. 이제 3단계 갑니다. 3단계가 뭐예요? 조합원들에게 뭘 받아서? 분양신청 받아서 그들에게 아파트 주는 뭐를 만들어? 관리처분계획. 이걸 만들어서 뭐를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공사에 들어가요. 인가를 받아야 공사에 들어간다. 자, 이 분양신청을 받는데 요 분양신청 내용이 우리 집에서 거의 안 떨어지다가 한 3년 전에 내용이 팍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내용을 안 물어보고 또 쓰잘데없는 내용 이상한 내용을 물어봤어. 한번 물어봤어 시험에. 요것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3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리처분 계획이 일단 중요합니다. 요 계획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자, 분양신청 받으려면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 시행계획에 인가가 났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모든 것이 뭐가 되어졌다? 시행계획 인가가 났다는 얘기는 여기서 모든 것이 뭐가 되어졌다? 뭐가 되어진 거야? 뭐가 됐다고? 확정이 됐다고. 시행계획 인가가 났다는 건 이제 사업이 확정된 거야. 무조건 사업 들어와. 그러면 시행인가가 나기 전에, 즉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분양신청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사업 안 할 수도 있는데 뭔 분양신청을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분양신청 받으려면 뭐가 나야 돼?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나야 돼. 아시겠죠?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120일 이내에 개인적으로 통지서도 날리고 일간신문에 공고도 하고 하는 거예요. 분양신청 하라고. 그럼 요 통지하는 내용에, 요 공고하는 내용에 분양신청 기간이 들어있겠지? 들어있겠죠? 우리 시험에 뭘 물어봤느냐면 공고 내용이 아닌 건 이렇게 물어봤어. 개별 통지 내용이 있고 공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아닌 건 이렇게 물어봤다고. 지금 몰라도 돼. 그냥 물어봤다 이 말.
어쨌든 됐어. 그래서 분양신청 받았지. 분양신청 한 자에게는 뭐 주고?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아파트 주고. 분양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하고? 끝까지 돈 줘서 내보내야지. 돈 줘서 내보내야지. 돈 줘서 내보내는데 아까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수용하고 재건축은 매도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방법으로 돈 줘서 내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관리처분 계획 공부하실 텐데 관리처분 계획은 한 3개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골격을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인가 받는다. 이거는 뭐 기본이죠. 이건 알아야 되겠지. 누구한테? 누구한테 받아? 시장, 전부 시장군수 등이요. 예외가 없다니까 정비법은. 시장군수 인가. 두 번째 계획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가 나와? 주민에게 공람. 주민 의견 듣겠죠? 며칠 이상? 우리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통틀어서 30일이 딱 두 번 나오거든. 정비법에서. 정비법에는 계획이 지금 몇 개인가 한번 시해볼까요? 기본 방침은 빼고 기본 계획 하나. 1단계 계획이 뭐예요? 1단계가 정비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1단계 아니에요. 2단계가 뭐예요? 시행자가 만드는 시행 계획이지. 3단계가 뭐예요? 그럼 정비법은 계획이 몇 개 공부했어? 뭔 3개, 4개지. 1단계, 2단계, 3단계 앞에 한 개 더 있으니까 4개잖아. 개발법은 몇 개? 개발법은 몇 개 공부했어? 3개 했잖아. 3개. 1단계 개발계획, 2단계 실시계획, 3단계 환지계획 3개 했잖아. 여기는 한 개 더 있다고. 그럼 요 4개 계획 중에 4개 계획이 다 공람이 있거든. 4개 계획이 다 공람이 있어. 있는데 2개는 14일이고 2개는 30일이야. 얘하고 정비계획은 30일이야. 오늘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몰라도 돼. 어쨌든 관리처분계획은 공람기간이 14일이 아니고 며칠이야? 30일 이상.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서 고시했죠. 관리처분계획은 우리한테 고시해 줘야 돼. 관리처분계획 딱 고시가 떨어지면 효과가 나와. 효과를 4개를 공부해야 돼. 자, 우리가 첫 번째 관리처분계획 효과에 관리처분계획 나왔을 때 효과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개만 얘기해 볼까요? 한 개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공사에 들어간다며. 아까 개발사업은 토목공사고 여기는 공사 들어간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건물 철거 들어가는 거야. 정비사업은 건물 철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비로소 기존 건축물을 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철거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효과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좀 알아야 돼. 물어봅니다. 정비사업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가 먼저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먼저예요? 인가가 먼저죠.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철거한다니까. 두 번째. 어쨌든 간에 우리는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좀 알아야 관리처분 계획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도 가끔 물어봐. 가끔. 아시겠죠? 세 번째. 뭐니 해도 관리처분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기준이에요. 우리 환지 계획에서는 뭐 공부했는지 아세요? 환지 계획에는 이거 2개 공부했어. 환지 계획의 내용. 환지 설계하는 거 있지? 종전토 사업하기 전하고 사업 후 전후 대비들을 딱 놓고 기억나십니까? 전후 대비들을 놓고 종전토지가 몇 번지가 몇 번지 해당한다고 계획을 짜는 게 그게 환지 설계잖아. 여기는 분양 설계한다고 그래. 분양 설계 내용. 환지 계획 위지면 토수리완 기억나요? 위지면 토수리완 평면한지 입체한 얘기 했잖아. 그거 공부하셨잖아. 이거 2개. 기준이 여기도 기준이 중요해. 그런데 이번 진도는 우리는 요 내용하고 효과 요걸 2개를 우리는 위주로 전개를 해보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우리 교재는 좀 넘어가야 돼. 분양 신청 받는 거 좀 넘겨주세요. 2장을 넘기면 392페이지 관리처분 계획이 나옵니다. 그 2번에 인가 1번은 필요 없고 2번으로 가면 되겠네. 시행자는 밑줄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밑줄. 왼쪽 페이지예요. 292. 2번에 관리처분 인가 파란 색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자,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에 사항이 포함된 괄호 문구세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그다음 밑줄 시장군수 등의 뭘 받아 인가를 받습니다. 계속 볼까요? 밑에 변경 동그라미, 중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전부 무슨 행위? 그렇죠. 다시 인가를 받아라. 거기까지 일단 봅니다. 자,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분양 계획이거든. 분양 설계하는 거잖아. 그럼 분양 신청을 받아보고 분양 신청한 자에게 아파트 주는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 나와? 분양 신청을 다 받아봐야 관리처분 계획이 나옵니까? 분양 신청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관리처분 계획을 먼저 만들 수 있습니까? 참 이거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 잠이 와 죽겠다 지금. 이게 분양 신청 기간이야. 2021년 오늘이 며칠이요? 2월. 예. 2월 20일까지 분양 신청 기간이 정해졌어.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근데 오늘이 17일이에요. 오늘 분양하는 계획을 분양 설계 다 해버려.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20일까지 분양 신청을 다 받아보고 분양 설계해야 돼.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분양 설계를 먼저 해야 돼. 우리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지금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야. 정신이 내 정신이 없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까지 정했으면 20일까지 분양 신청 받아보고 누가 분양 신청했는지 보고 분양 설계해야지. 아직 분양 시간 신청 기간도 남았는데 분양 설계도 하면 되나 안 되지. 그 말이거든.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됐잖아. 지금 종료된 때잖아. 됐죠? 그런 얘기예요. 1번에 박스 안에 보세요. 분양 설계 나오죠. 분양 동호수 배정하는 거예요. 분양 설계하는 거. 분양 설계를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 분양 설계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설계 옆에다가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이라고 적어보세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분양 설계는 동호수 배정하는 거니까 분양 설계하는 건데 이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설계한다는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을 때. 분양 신청 기간이 뭐 했을 때?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양 설계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양 설계는 분분하는 겁니다. 분분 알아요? 꼬마 자동차 분분. 분분. 그런데 분분이라 외웠는데 이 만료된 날을 가지고 이걸 또 시작일로 또 바꿔 또 진짜 할 일 더럽게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만이라고 또 외워야 돼. 분분만. 분분만. 꼬마 자동차 분분만 와야 돼. 자, 두 번째 분양 대상자 밑줄을 주세요. 분양 대상자. 그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이 들어가야죠. 자, 어차피 누구 소유자에게 아파트 주는 계획을 짜야 되잖아. 그럼 분양 대상자 안 들어가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럼 분양 대상자는 소유자예요. 소유자. 소유권이라고 한번 적어볼까? 분양 대상자의 소유권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근데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7번을 먼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7번을 먼저 보세요.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이렇게 돼 있죠. 밑줄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무슨 말입니까? 자, 종전 아파트에는 소유자도 있지만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있을 수도 있죠. 임차권자나 저당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 권리 명세도 작성한다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대지 건물을 받으면 종전 토지 건물에 있던 소유권뿐만이 아니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넘어온다 이 말이죠. 그런 권리 명세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7번 요 세 개를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 전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건물 두드리 부시기 전에 관리처분 인가하면 철거하잖아. 두드리 부시기 전에 돈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가야 돼. 그래야 분쟁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럼 돈이 몇 가지가 나오는가 한번 볼까?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을 묶어보세요. 요 3번, 4번은 분양 예정입니다. 분양 예정. 분양 예정인데 3번은 뭐라고 적어놨어요? 밑줄.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이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자,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이니까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거예요. 조합원분이라고 하면 좋아요. 조합원. 예정이란 말이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자, 예정인 대지 건축물이 추산액 돼 있죠. 자, 그럼 여담만 합시다. 시간도 없지만 여담만 합시다. 우리 정비법은 토지와 대지를 다르게 쓰죠. 응? 사업하기 전에를 뭐라 부르고? 토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 부르고? 대지라 부르잖아. 그럼 분양 예정은 대지라고 불러요? 토지라고 불러? 분양 예정. 그 대지로 적어놨네. 앞으로 분양할 거니까 조성된 걸 분양할 거 아니요. 토지를 분양하나 대지를 분양하지. 톰이 보니까 생각난다. 홈이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톡을 나는데 뭐 그러대. 홈이 흑인들이 쓰는 그런 설명이래요. 설명. 흑인들이 친구를 부를 때 홈이 이렇게 홈이. 에이, what's up, 홈이 이렇게 하면 되게 친해진다네. 그 홈에 맞으려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설명이란 것은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 알겠어, 톰이? 분양 예정은 대지야. 어쨌든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동그라미 치세요. 자, 분양 예정은 정확한 가격이에요, 추산액이에요. 자, 아까 내가 이렇게 했죠. 종전에 내가 갖고 있던 아파트는 이 시행계획 인가 요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요. 근데 새로 받는 대지 건축물은요, 준공인가가 떨어지고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에서 감정평가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양받는 건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산액이 되는 거야. 4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등 밑줄, 보류지등의 명세. 자, 추산액 되는데, 자, 이것도 보류지등이란 건 일반 분양분이죠. 밑에 박스는 뭐라 돼 있어? 일반 분양분 돼 있죠. 밑줄, 일반 분양. 그러니까 분양 예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게 있고 일반 분양이 있고. 아시겠죠? 일반 분양이 있고. 어쨌든 이건 두 개 다 추산액입니다. 정확한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추산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분양분도 있지만 뭐도 있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있죠. 지금 공부 안 하셨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짓는 건 아니에요. 요걸 지으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줘. 그래서 용적률 완화받을 욕심으로 이걸 지을 수도 있고. 밑에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은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가 없어요.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근데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은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을 꼭 지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임대주택이든 밑에 부대복리 나와 있죠. 부대복리든 일반 분양분이든 다시 말해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돈이 많이 되면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줄어들겠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양 예정은 두 가지가 있다. 3번, 4번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5번 보세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 동그라미. 요거는 분양 대상자별 종전은 토지라고 그래, 대지라고 그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줄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기준 동그라미, 가격 동그라미. 자, 종전 토지 건축물은 종전에 내가 갖고 있던 아파트는 가격이 돼야 돼, 추산액이 돼야 돼. 가격이 돼야지. 얘는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니까. 아시겠죠? 자,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기준 두 개 했어. 1번에 분분만 했고, 그죠? 분분만 했고, 종전 토지 건축물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기준하고 두 가지 기준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도는 뭐? 분양 예정. 두 번째 도는 뭐? 두 번째 도는 종전. 아시겠죠? 예정계 있고, 앞으로 분양할 예정계 있고, 종전에 갖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 있잖아. 그 돈이 나왔잖아. 종전 거. 이거는 정확한 가격이 나와야 돼.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정비사업비 밑줄. 정비사업비. 자, 정비사업비는 추산액이 돼야 돼요? 가격이 돼야 돼요? 추산액이 돼야죠. 정비사업비는
공사 끝나봐야 알지. 그래 얼마 들어갔는지. 그러나 정확한 가격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추산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추산액. 왜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들어가야 돼? 정비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가 나와야 조합원들이 얼마를 분담을 해야 될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분담금을 정하겠어?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괄호밖에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 따른 되어 있습니까? 밑줄.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 분담 시기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 분담 시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또 돈 무슨 돈이 나와? 8번에 세입자 밑줄. 세입자별 손실보상이죠. 세입자별 손실보상입니다. 자, 보상 명세와 명세를 작성하고 평가액을 적으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 관리처분기 인가가 떨어지면 건물 철거 들어가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건물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무조건 세입자가 먹은 보상금 못 받아도 떠나야 돼. 이사를 나가야 돼. 건물 철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세입자들은 일단 세입자는 상가 세입자 같으면 휴업 보상비를 받아야 될 것이고 주거 세입자 같으면 이사비를 받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합 측으로부터 한 푼도 못 받고 일단 이사를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조합하고 싸워. 법으로. 그럼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아예 관리청객 내용에 세입자들한테 줄 손실보상할 내용이 뭐가 있는가 명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액이 얼마인지를 관리청객이 정하고 인가가 나야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뒤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 이 세입자에 관한 명시에 정해줘도 보상금을 안 줄 수도 있죠. 그럼 보상금 안 주면은 이게 관리청객 곳이 떨어지면 철거 들어오니까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 건물 철거하는데 어떻게 사용하겠어? 못하지. 그죠? 사용을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상금 다 안 주면은요 사용해도 돼요. 사용해도 된다는 말은 두드리 부셔도 그 안에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겠지. 조합 측 보고 돈 주고 빨리 보상 공사하려면 보상금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청의 내용에는 세입자한테 주는 손실보상 내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리는 지금은 처음 들으니까 그렇지만 10월달 되면 이런 내용의 관리처분 계획이 있어야 하면 안다니까. 공부를 좀 하면 5월달부터 하면 몰라. 5월달 돈이 몇 개가 나왔어? 4개. 분양 예정이 있었죠. 분양 예정은 추산액이죠. 그럼 종전권은 가격이죠. 언제 기준으로? 그럼 예정하고 종전 2개가 들어간다고. 예정하고 종전. 그리고 무슨 돈도 들어가야 돼? 정비? 사업비. 정비 사업비. 그럼 또 무슨 돈도 들어가? 세입자한테 보상해주는 명세 평가에. 아시겠죠? 그 밑에 대통령까지 몰라도 돼. 예전에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에서 대통령 그 주택관리사에서 가끔 우리 정비법이나 이런 게 한두 문제씩 나와요. 우리 민사특별법에 특별법에 한두 문제 나오듯이 그냥 미친 척하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밑에 기준 나오죠. 기준이 중요한데 우리가 다음에 보자 이 말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어디로 가느냐? 396페이지 2장을 넘겼네. 396페이지. 아까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받는다는 말을 했죠. 읽었죠. 그 다음에 그 박스 그림 밑에 보니까 공람 나오죠. 자, 관리처분계획에 공람시키죠. 며칠 이상? 오늘 30일 이상이죠. 그래서 시행전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신청하기 전에 밑줄 서류사본을 30일 이상 공람을 시켜야 된다. 정비법에 숫자도 많이 나와. 30일, 60일 많이 나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 지금은 신경 쓰면 안 돼.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봅니다. 동그라미 4번. 시장군수 등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밑줄 공부에 뭐 해야 된다? 고시. 관리처분계획을 공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한 장을 넘기면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효과라고 되어져 있죠. 관리처분 인가고시 효과.
그 제목의 밑줄을 봅시다. 인가고시효가. 두 번째, 지상권 등 계약 해지가 있죠. 지상권 등 계약 해지가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큰 4번. 기존 건축물을 뭐한다? 철거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철거한다. 자, 제가 뭐 우리 책에는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어요. 어쨌든 그 세 개를 밑줄 걷는데 우리는 네 개를 할 거거든. 네 개를 할 건데 우리 책은 철거부터 먼저 봅시다. 400페이지. 400페이지부터 갑니다. 400페이지. 자, 기존 건축물을 첫 번째 효과가 관리청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기존 건축물을 뭐 한다고? 철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자, 시행자는 자,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 있죠? 거기 밑줄.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시험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몇 번 물어봤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야 철거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예외가 있죠. 그 이번에 철거 시기 조정돼 있죠. 그걸 예외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세요. 자, 예외가 있어. 자, 원칙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철거하는 건데 예외라는 얘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기 전에 철거한다는 게 예외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기 전에 철거할 수 있다는 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요. 보세요. 이 법이 나오기 전 과거에는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기 전에 철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그렇지. 그때는 철거업자가 따로 있었다니까 용역을 줬어. 그래 뭐 강제적으로 뭐 쫓아내고 하는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거든.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만들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기 전에는 철거하지 마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생겨. 건물이 다 부서져가.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가하기 전에 철거해버리죠. 보상을 안 해줘. 인가하기 전에 철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없어진 거는 보상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러면 미리 철거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재개발 현장에서 강력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이러면은 또 미리 철거할 수 있도록 요 두 가지 예외를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런 걸 빌미로 해서 강제적으로 또 쫓아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그리고 시장운수 등의 허가를 받고 해라라는 두 가지 조건을 붙인 겁니다. 읽어볼까요? 2번.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다음 어느 하나 가지고 두 가지죠.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먼저 보세요. 첫 번째. 자, 1번은 법 이름은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줄.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요거 하나고. 2번에 밑줄.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요 두 가지는 예배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 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밑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동의 동그라미.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동그라미 밑줄 긋고 허가 동그라미. 요 두 가지를 조건을 달았으니 해당 건축물을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밑줄 토지 등 소유자로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미리 철거를 해도 보상한다. 미리 철거해도 보상한다. 이런 뜻이죠. 3번은 필요 없고.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나머지 필요 없고요. 오른쪽 페이지 필요 없네. 앞으로 더 돌아갑니다. 앞으로 돌아가세요. 399페이지. 자, 제가 지금 뭐를 못 찾고 있느냐면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책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은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지.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고시가 됐을 때 효과는 이때부터 사용 수익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이 금지된다는 거야. 여기 두 번째 효과야. 그럼 언제부터 사용 수익을 못할까?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용 수익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까지 사용 수익을 못할까? 나중에 소유권 이전하죠. 소유권 이전하면은 이전하는 방법이 뭐였어? 고시였죠. 고시하면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해? 다음 날부터 취득하지.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는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는 사용 수익 못 하는 거야. 그럼 사용 수익 금지는 언제부터? 관리 처분 계획 고시일로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부터 고시일까지. 아시겠죠?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어디 있어? 1번 있어요? 고시 효과에 거기 철거를 안 해놓고 그리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고 그게 1번이네. 그 사용 수익 금지의 읽어봅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언제부터 그게 중요한 거야. 관리처분계획 고시가 있을 때부터 언제까지?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전 앞에다가 소유권이라고 적어볼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종전 토지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또 다만 요게 중요해요. 다만 동그라미. 아까 한 개는 얘기했죠. 예외가 있었잖아. 다음 은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아까 세입자들 보상금 다 안 내주면 사용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 박스는 2번이잖아. 2번. 박스는 2번. 밑줄 2번에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때는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은 뭐냐? 시행자의 뭘 받았어? 동의. 시행자의 동의. 우리가 정비법이 언제 많이 개정이 됐느냐면 전에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 용산 사태라고 들어봤죠. 용산에서 재개발 현장에서 그 뭐 전투경찰하고 이렇게 하고 막 사람 죽고 난리 났었잖아. 그때 정비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세입자를 위해서 만든 규정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얘야. 아까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세입자의 손실보상 꼭 넣으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세입자한테 보상금 다 지불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세입자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 예외 하나 기억합니다. 이제 두 개 했고 세 번째, 지상권도 계약 해지 있죠. 요거는 다음에 볼 거예요. 요거는 제목에 밑줄만 그어놓고 됐습니다. 그 정도 뭐 한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한번 해주고 넘어갈게요. 뭐가 있느냐면 보세요. 철거한다, 사용식 못한다, 지상권 등 계약을 뭐 해버릴 수 있다, 해지해버릴 수 있다. 이건 다음에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공사 들어오면 사용 못하죠. 계약 기간 남았죠. 그렇지만 사용 못하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야.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요 인가를 받은 경우 이런 뜻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우리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공부 안 하셨지만 민법은 특별법은 안 했지만 지상권 공부했죠. 전세권 공부했죠.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있지요. 이런 건물은 최단 존속기간이 지상권 설정 이런 건물이 목적이라면 몇 년이요? 수목이나. 그런 거 아직 안 했어. 지상권은 이런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최단 기간이 30년이야. 아시겠죠? 전세권은 최단 기간이 없지. 전세권은 건물만 1년이고. 어쨌든 지상권이든 전세권의 건물이든 간에 최단 존속기간이 있는 게 있잖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야. 내가 1년 계약하고 들어가도 세입자가 하나 2년 살래 그러면 2년. 요번에 또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지. 4년까지 살 수 있잖아. 2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1년이잖아. 1년. 그럼 다시 임차권 갱신해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거는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1년이야. 1년은 최소한 살 수 있는 거야. 자, 이걸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지면은 적용 안 한다는 거지. 왜?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하고 공사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1년 동안 더 살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사업하지 말라는 거잖아.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나면 그러한 최단 존속기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네 번째 효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효과 몇 개를 봤어? 4개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제 떨어졌어. 그럼 이제 공사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하면 되죠? 이전하면 돼. 이전하면 되는데 시간이 애매하네. 시간이 애매해. 바로 끝낼
끝냅시다.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동영상 녹화를 하면은 시간이 길잖아요. 파일이 커지면은 인코딩을 막 2번씩 돌려. 제때 인강을 못 올려. 근데 여기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관계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403페이지를 보세요. 자, 공사가 끝나면은 소유권을 이전을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하는 내용을 보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소유권 이전은 관리처분 계획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의 정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죠. 소유자에게.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공보에다가 뭐해? 고시. 제가 개발법은 환지 처분할 때 관보나 공보에 공고한데 이렇게 했거든. 근데 여기는 관보가 안 나와. 왜? 장관이 안 나오거든. 여기는 시장 문수 등밖에 없거든. 행정청은. 그러니까 공보에 고시하면 그 다음 날에 뭐 한다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게 끝이요. 그런데 환지 방식과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정비법에 나오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는 건물을 대지뿐만 아니고 건물을 지금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토지 분할 절차를 먼저 거쳐야 돼. 알려주려면. 자, 공사 끝났잖아요. 정비법은 공사 끝나면 전부 바쁩니다. 공사 끝나면 전부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해 줘야 돼. 해줘야 되는데 이전해 주기 위해서 방법이 개인적으로 통지하잖아요. 통지하려면 대지 확정 청량을 해서 토지 분할 절차를 먼저 거쳐야 돼. 아시겠죠? 분할을 한 다음에 뭐 한다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분할해서 통지한다는 거야. 그리고 뭐 한다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지.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은 뭔데? 공보에 고시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걸 한번 물어봐서 절차를 맨 처음에 뭐부터 먼저야? 분할하고 통지하고. 아시겠죠? 분할하고 통지하는 거야. 그 분통이 터지잖아. 틀렸어.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 한번 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찾으셨죠? 400 몇 페이지? 3페이지.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 괄호 묶으세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 거기다가 적으세요. 준공인가고시. 준공인가고시가 있을 때 같은 말입니다. 준공인가고시가 있을 때. 나중에는 준공인가고시란 말을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한 개만 물어볼까? 준공인가는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군수 등이죠. 무조건 시장군수 등이라고 그래서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면 안 되는 거야. 공사가 다 끝나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거기까지 괄호 묶으세요. 지체 없이 청량 동그라미 분할 동그라미. 그게 1번이야. 분할하고 또 괄호 묶으세요.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그게 2번이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부에 고시하는데 통지하기 앞서서 분할을 먼저 해야 된다고. 분할하고 통지 동그라미 통지합니다. 그리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뭐한다? 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거는 예외라는 얘기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괄호 묶으세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그 다음 밑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인가를 받아서 대지 건축물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다만은 예배인데 원칙은 뭐가 원칙이에요? 공사가 완료고시, 공사가 전부 끝났을 때 그게 원칙이야. 아시겠죠? 그때 소유권 이전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공사가 다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그 부분만에 대해서 준공인가에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교재도 그 소유권 이전 절차 해가지고 적어놨네. 우리 시험에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적어놨네. 자, 밑에 봅니다.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괄호 묶으세요.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보의 고시 밑줄, 고시 동그라미,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 밑줄, 보고 동그라미,
고시하고 보고하면 끝납니다. 이 경우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밑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자, 고시 앞에 소유권이라고 한번 적어볼까?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공고에 고시하는 것이고, 고시를 하면은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을 언제 취득을 한다? 고시한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날 빼먹으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관리처분계획 작성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명시도 들어갔죠. 소유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 얘기가 이제 다음 페이지 1번에 나옵니다.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괄호 묶으세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 이전했죠? 이전했잖아. 하면은 종전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감유 등 등기된 권리 괄호 묶으세요. 등기된 권리. 및 또 괄호 묶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 요거는 그 다음 밑줄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에 뭐 된 걸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던 각종 등기된 권리가 새로 받은 대지로 넘어온다 이 말이죠. 소유권 이전하면 넘어온다는 뜻이야. 그런데 등기된 권리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민법에서 말하는 등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의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당연히 등기를 하는 것이고 임차권도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직 공부 안 하셨지만 걔는 등기를 안 해도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 들어오고 뭐 하면은 주민등록하고 이사 맞죠? 인도하고 주민등록하면은 대학 등기 안 해도 되잖아. 그 말이에요. 그 말. 그게 대항 요건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던 어떤 권리는 대항력이 있는 권리는 새로 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어려운 거 없죠? 요거. 이번 진도에서 요 정도를 꼭 좀 잡고 3월달에 와야 돼. 3월달에 왔을 때 그래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이렇게 해야지. 3월달에 이걸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또 정비법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정비법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소리 나와요. 뭐 들으니까 뭐 어떤 학원은 뭐 아예 정비법 뭐 강의를 안 하는 학원도 있다던데. 왜? 해도 모른다 이런 뜻이지. 공법은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오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절반을 맞춘다니까. 우리 60점 받으면 되는데 그죠? 제일 어려운 법률에서 절반 맞추면 아니 80점까지도 받을 수 있겠는데. 이번 토요일날 보강 있죠? 이번 토요일날은 건축법을 합니다. 우리 책은 그 다음 건축법 나오는 거 맞아요? 건축법. 자, 건축법도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건축 절차하고 기준이 있는데 뭐 기준 파트는 고사하고 우리가 건축 절차, 건축 허가 신고 그 절차 파트를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